여러분, 저는 삼성 창업주 이병철입니다. 한 세상을 살며 수천, 수만 명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사람이 가난해지는 데는 이유가 있고 부자가 되는 데도 이유가 있다. 그런데 제게 가장 안타까운 부류는 게으른 사람도 아니고 운이 나쁜 사람도 아닙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평생 성실하게 일했음에도 은퇴했을 때 손에 남는 것이 거의 없는 중산층입니다. 의사, 변호사, 엔지니어, 대기업 간부, 남들 눈에는 성공한 인생으로 보이지만 막상 60세가 넘어서 통장을 열어보면 현실은 냉혹합니다. 저축은 거의 없고 대출은 남아있으며 생활비는 늘 빠듯합니다. 이 사람들은 능력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그들의 근면과 성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들은 평생 돈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바로 돈을 벌면 벌수록 가짜 자산에 넣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생 기업을 만들고 키우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자산이 있습니다. 첫째, 내가 일하지 않아도 스스로 돈을 벌어다 주는 자산. 둘째, 겉으로는 자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매달 내 호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것들. 전자는 진짜 자산이고 후자는 가짜 자산입니다. 중산층이 노후에 가난해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평생 모은 돈을 가짜 자산의 구멍에 흘려보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합니다. 집도 자산이고 차도 자산이고 보험도 자산이고 금도 자산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이병철에게 자산의 정의는 단 한 줄입니다.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면 자산이고 돈을 빼가면 부채다. 이 기준으로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사는 그 자산들은 과연 자산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통장에서 매달 돈을 가져가는 또 하나의 지출입니까? 저는 사업을 하며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연봉은 높고 직함은 화려하지만 매달 카드값, 대출, 보험, 유지비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은 자신이 자산을 소유했다고 믿지만 실상은 그 자산들이 그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정말 부자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그들은 화려한 물건에 관심이 없습니다. 남에게 보이는 체면보다 자신의 돈이 어디에서 일하고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들이 공통적으로 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가짜 자산들입니다. 저는 오늘 그 5가지를 말하려고 합니다. 이 5가지만 피하면 누구라도 10년, 20년 뒤에는 전혀 다른 인생을 맞게 됩니다. 이것은 비밀도 아니고 어려운 지식도 아닙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용기 내어 하지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데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돈도 더 높은 IQ도 아닙니다. 잘못된 선택을 끊어내는 단호함입니다. 저는 평생 그 단호함을 지켜왔습니다. 돈을 못 버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돈을 잘못 쓰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재무 상태를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로 다시 바라보십시오. 가짜 자산을 하나씩 지워가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바뀝니다. 이제부터 제가 절대 손대지 않았던 그리고 여러분도 반드시 멀리해야 할 5가지 가짜 자산을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사람들은 평생 자산을 모은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산과 부채를 구분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혼동이 인생 전체의 결과를 갈라놓습니다. 저는 평생 기업을 키우면서 한 가지 원칙을 잊지 않았습니다. 돈을 버는 구조와 돈을 잃는 구조는 뿌리부터 다르다. 그 차이를 모르면 버는 만큼 잃고 버는 속도보다 새어나가는 속도가 더 빠르게 됩니다. 자, 그럼 진짜 자산은 무엇인가? 말은 거창하지만 정의는 매우 간단합니다. 저 이병철이 평생 붙던 정의는 한 줄입니다. 주인이 잠을 자도 주인을 위해 일하는 것. 이것이 진짜 자산이다. 즉,
내가 일하지 않아도 스스로 돈을 만들어내는 것, 바로 이것만이 자산이라고 부를 자격이 있습니다. 기업의 지분, 배당을 주는 주식, 임대 수익이 남는 부동산, 또는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오르고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들, 이것이 모두 생산적 자산입니다. 반대로 세상 대부분의 중산층이 자산이라고 믿고 들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름만 자산일 뿐 실제로는 매달 돈이 새어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복합보험, 금과 코인, 비싼 금융상품, 장기채와 현금 쌓아두기, 겉으로는 안정적이고 사회는 그것을 자산이라고 부르지만 그 본질은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지속적 비용입니다. 여러분, 재무제표라는 것은 기업만 읽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삶에도 재무제표가 있습니다. 수입이 들어오는 칸이 있고 나가는 칸이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가는 칸을 자산이라 착각한다는 데 있습니다. 자동차를 사면 자산이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보험료, 유지비, 기름값이 시작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집니다. 이것은 자산이 아니라 체면을 위해 돈을 지출하는 구조적 부채입니다. 금이나 코인을 들고 있는 사람들도 말합니다. 이건 떨어지지 않는 안전한 자산이다. 하지만 세상에 안전을 주는 자산은 없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자산은 결코 부를 늘려주지 않습니다. 10년을 들고 있어도 30년을 들고 있어도 그것은 그저 제자리인 물건일 뿐입니다. 저는 기업을 만들며 생산의 힘을 보았습니다. 하루라도 기계가 돌면 제품이 나옵니다. 직원 한 명이 움직이면 가치가 만들어집니다. 기업은 오늘보다 내일 더 나아지고 이익이 쌓이면 배당 재투자로 계속 커집니다. 즉, 생산적 자산은 시간이 갈수록 나를 부자로 만들고 비생산 자산은 시간이 갈수록 나를 가난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은 가짜 자산을 자산이라고 착각하는가? 이것은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사회 전체가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광고, 금융회사, 소비 문화를 이끄는 구조 전체가 소비를 자산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새 차를 사도, 명품을 사도, 고급 금융 상품을 사도 모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자산입니다. 당신의 품격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평생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더 많은 비용을 내야 합니다. 저는 평생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산은 나를 자유롭게 하고 가짜 자산은 나를 예속시킨다. 그 기준으로 다시 질문해 보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당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당신을 노예로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산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재산의 구조가 중요합니다. 같은 1억이라도 진짜 자산으로 구성되면 시간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하지만 가짜 자산으로 구성되면 시간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삶이 갈라지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많이 버는가 적게 버는가가 아니라 버는 돈이 어떤 구조로 빠져나가는가에 따라 인생이 바뀝니다. 이제 여러분은 진짜 자산과 가짜 자산의 차이를 알았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중산층을 가난하게 만드는 첫 번째 가짜 자산, 새 차와 고급차, 집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평생을 살며 가장 많이 본 재무적 실수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능력은 중산층인데 차는 상류층처럼 사는 것입니다. 이 습관 하나가 10년, 20년 후의 자산 격차를 극단적으로 벌려놓습니다. 사람들은 자동차를 자산이라고 부릅니다. 재무제표에도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단호히 말합니다. 수익을 만들지 못하는 자동차는 자산이 아니라 매달 피를 빠는 부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산층의 90%가 가장 먼저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새 차, 그것도 가능한 한 좋은 차, 큰 차, 체면이 서는 차입니다. 왜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회는 자동차를 성공의 상징으로 포장하기 때문입니다.
광고는 말합니다. 당신은 이 차를 탈 자격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으니 이 정도 보상은 필요합니다. 주변을 보면 동료도 친구도 새 차를 바꿉니다. 그러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이제 이 정도는 사야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 순간 인생의 가장 큰 재무적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새 차를 사는 순간 벌어지는 3가지 파괴적 현상. 출고하는 순간 12~10%의 가치가 사라진다. 차는 공장에서 출고된 순간부터 끄떡없이 떨어지는 자산입니다. 그 어떤 관리도, 그 어떤 성실함도 이 감가상각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건 기업인의 눈으로 보면 재무적 자살입니다. 대출을 끼면 역내버리지 역지렛대가 발생한다. 자동차는 현금 흐름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동차를 대출로 삽니다. 즉, 가치가 떨어지는 물건에 이자를 얹어 사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이것은 이익을 갉아먹는 구조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구조로 부를 쌓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3. 보험, 정비, 세금, 기름값까지 끝없는 비용이 따라붙는다. 새 차일수록 고급 차일수록 비용은 끝도 없이 늘어납니다. 보험료만 해도 몇십만 원, 기름값은 계속 오릅니다. 정비 비용은 생각보다 훨씬 더 무겁습니다. 즉, 자동차는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지속적 지출을 요구하는 구조적 부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가장 못 보는 진짜 위험은 기회비용이다. 여러분, 기업가는 항상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 돈을 다른 곳에 넣었다면 얼마가 되었을까? 이 질문 하나가 기업의 운명을 바꿉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5천만 원짜리 새 차를 삽니다. 하지만 1천만 원짜리 중고차를 사도 충분합니다. 그러면 4천만 원의 차액이 남지요. 이 돈을 20, 30년간 생산적 자산, 예를 들어 인덱스 펀드에 넣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연평균 80%로 굴러갔다면 얼마가 될까요? 수억 원입니다. 네, 단 한 번의 체면용 새차 교체가 당신의 노후를 바꿀 수 있는 수억 원을 아무 의미 없이 태워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평생 자동차를 3번, 4번 바꾼다면 어떻습니까? 그때마다 수억 원이 불타 사라지는 셈입니다. 그러니 중산층이 나이를 먹을수록 가난해지는 것은 노력 부족이 아니라 구조 선택의 실패입니다. 나는 왜 평생 화려한 차를 타지 않았는가? 저에게도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도면 최고급 차를 타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저는 차를 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한 대를 사면 장기적으로 얼마를 잃게 되는가? 저는 평생 생산적 자산 기업, 설비, 기술, 사람 이 4가지에만 돈을 썼습니다. 자동차를 사는 대신 공장을 지었고 설비를 늘렸고 기술을 쌓았고 사람을 키웠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의 삼성입니다. 자동차는 나를 아무데도 데려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생산적 자산은 나를 미래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동차는 이동 수단일 뿐이다. 체면이 아니라 기능으로 선택하라. 이 단 하나의 습관만 바로잡아도 여러분의 10년 후, 20년 후의 재무 상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중산층을 더욱 교묘하게 가난하게 만드는 두 번째 가짜 자산, 종신보험과 복합형 보험의 함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릴 이 두 번째 가짜 자산은 새 차보다 훨씬 더 조용히, 훨씬 더 깊게, 그리고 훨씬 더 오래 사람들의 재산을 갉아먹는 존재입니다. 바로 종신보험, 변액보험, 저축성보험 같은 복합형 보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 대비는 보험부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 기업을 운영하며 보험은 보호의 역할만 하고 투자와 섞여서는 안 된다는 철칙을 지켜왔습니다. 왜냐하면 보험과 투자는 애초의 목적이 완전히 다른 두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보험의 본질, 위험을 이전하는 비용이다. 보험은 사고, 질병, 사망 같은 예측 불가능한 사건을 돈을 주고 남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즉 소비입니다. 반면 투자는 무엇입니까?
기업을 키우고 생산을 늘리고 이익을 창출하는 행위입니다. 즉 부를 만드는 활동입니다. 이 두 가지를 억지로 섞으면 어떻게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둘 다 못합니다. 보험은 보험답지 못하고 투자는 투자답지 못합니다. 그 결과 고객은 보호도 투자도 제대로 못하면서 가장 많은 비용을 떠안게 됩니다. 왜 복합형 보험이 가짜 자산인가? 판매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장도 되고 해지 환급금도 있고 투자 수익도 나요. 하지만 여러분, 보험 설계서의 그 표지보다 내부 구조를 봐야 합니다. 제가 기업 재무를 다루며 매일 보던 숫자 방식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해 납입금의 50, 100% 가까이가 수수료로 사라진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진실입니다. 여러분이 낸 보험료 100만 원 중 상당 금액이 처음 몇 년 동안 그대로 영업사원의 수당, 회사, 관리비, 수수료로 들어갑니다. 즉 당신은 매달 큰 돈을 내면서도 당신 명의의 자산 계좌에는 거의 남는 것이 없습니다. 기업가 관점에서 보면 초기 투자금의 대부분을 손실로 시작하는 구조입니다. 이 얼마나 비합리적입니까? 현금 가치 계좌는 매우 천천히 거의 늘지 않는다. 상담사는 복리로 불어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수료, 위험보험료 관리비로 빠져나가 수익이 쌓이는 속도는 우량 주식 투자에 비해 터무니없이 느립니다. 30년을 내도 물가를 못 따라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복잡한 구조는 고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사 수익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제가 평생 기업을 운영하며 절대로 하지 않은 방식이 있습니다. 고객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품을 팔아 수익을 올리는 행태입니다. 그런데 보험 상품의 구조는 너무도 복잡합니다. 왜일까요? 단순하면 사람들이 금방 계산하니까요. 복잡함은 항상 공급자를 위한 것입니다. 실제 예시, 30년 내고 남은 것은 실질적 마이너스. 제가 가까이서 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이는 30대 후반에 연 500만 원씩 30년간 냈습니다. 총 납입액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은퇴할 때 계좌에 남은 돈은 1억 7천만 원. 30년 동안 고작 2천만 원 늘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물가는 어떻게 됩니까? 그 돈의 구매력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이것이 바로 가짜 자산의 특징입니다. 언뜻 보면 불어나는 것 같지만 실제 가치로 보면 계속 줄어든다. 그럼 무엇을 했어야 했는가? 답은 명확합니다. 보장은 순수 보장형으로, 투자는 생산적 자산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정기보험은 연 수십만 원으로 충분한 보장이 가능하고 나머지 몇백만 원은 모두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렇게만 했어도 30년 뒤에는 수천만 원이 아니라 수억 원이 됩니다. 그 차액은 어디로 갔을까요? 보험회사 건물, 영업사원 수당, 광고비, 복잡한 구조를 유지하는 비용, 즉 당신이 가져갔어야 할 돈을 남들이 가져간 것입니다. 왜 중산층이 보험에 끌릴까? 두 가지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노후, 사고, 병을 생각하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보험사는 바로 이 불안을 이용합니다. 복잡해야 고급이다라는 착각, 복잡한 상품일수록 뭔가 더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재테크에서 복잡함은 대부분 비용을 숨기기 위한 것입니다. 기업가로서 저는 평생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은 단순해야 지켜진다. 보험을 단순하게, 투자를 단순하게, 이것이 가장 강력한 재테크 전략입니다. 결론, 복합형 보험은 자산이 아니라 오랜 기간 지속되는 비용. 여러분, 진짜 자산은 시간이 갈수록 당신을 부자로 만듭니다. 하지만 가짜 자산은 시간이 갈수록 당신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종신보험과 복합형 보험은 가장 교묘하고 가장 오랫동안 가장 조용히 중산층을 가난하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세 번째 가짜 자산, 움직이지 않는 비생산 자산, 금과 코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 번째 가짜 자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반발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금과 코인을 안전한 자산,
부자들의 자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기업가로서 평생 지켜본 결과 금과 암호화폐는 자산의 본질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생산적 물건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자산은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는다. 금도 코인도 단 한 번도 스스로 돈을 만들어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안에서 부의 희망을 찾습니다. 이 희망이 바로 착각입니다. 금은 왜 비생산 자산인가? 사람들이 금을 좋아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역사적으로 가치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금은 가치 저장 수단일 수는 있지만 가치 창출 수단은 아닙니다. 10년을 들고 있어도 금은 금이고 100년을 들고 있어도 금은 금입니다. 이익을 생산하지도 않고 배당을 주지도 않고 혁신도 하지 않고 팽창하지도 않습니다. 반면 기업은 어떻습니까? 오늘보다 내일 더 많은 물건을 팔 수 있고 기술 발전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즉 기업은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의 자산 가치를 키우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금은 아무리 오래 들고 있어도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돌덩이입니다. 금의 가장 큰 문제, 복리후리를 사용할 수 없다. 부자가 되는 힘은 복리입니다. 돈이 돈을 벌고 그 돈이 또 돈을 벌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힘. 그런데 금은 복리가 없습니다. 금은 일킬해지면 일킬해짐일 뿐입니다. 증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량기업의 주식은 어떻습니까? 매년 이익이 성장하고 그 이익이 재투자되고 그 재투자가 또 이익을 만들고 그 이익이 다시 기업 가치를 올립니다. 이것이 복리입니다. 금은 이러한 자기 증식 구조가 전혀 없습니다. 금을 들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이다. 바로 누군가 나중에 더 비싸게 사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이것이 금 투자의 본질입니다. 이 기대가 사라지면 금의 가격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질적 생산이 없는 제로섬 게임입니다. 누가 이익을 보면 누군가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에서 장기적으로 승리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코인은 더 위험하다. 코인은 금보다 더 극단적인 형태의 비생산 자산입니다. 금은 그래도 장신구 산업용 등 최소한의 사용처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코인은 어떻습니까? 공장에서 쓰이지도 않고 실물재화로 바꿀 수도 없고 일상생활에서 거래수단으로 사용되지도 않습니다. 그 가치는 100% 사람들의 기대, 공포, 투기, 심리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저는 기업을 만들면서 느꼈습니다. 기대와 공포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것에 인생을 맡기는 것은 가장 위험한 선택이다. 코인은 바로 그 구조입니다. 차라리 금속 조각이나 비석은 만져라도 볼 수 있지만 코인은 그냥 화면 속 숫자입니다. 금과 코인이 중산층을 가난하게 만드는 이유 1. 안전자산이라는 착각. 사람들은 금을 들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안정과 자산의 성장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돈이 갇힌다. 금이나 코인을 사면 그 돈은 죽어버립니다. 그 돈이 기업의 이익을 만들지도 않고 사람을 고용하지도 않고 기술을 발전시키지도 않습니다. 즉, 당신의 돈을 생산활동에서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3. 인플레이션을 이기지 못한다. 장기적으로 금의 상승률은 우량기업의 성장률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금을 들고 부자가 된 적이 없다. 세계 부자 순위를 보십시오. 그들이 금을 쌓아 부자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기업을 만들었고 기업의 지분을 소유했고 생산적 자산을 키웠습니다. 금고에 금을 쌓아서 부자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결론, 금은 멈춘 자산, 코인은 허공의 자산. 금은 움직이지 않는 자산이고 코인은 근거 없는 자산입니다. 둘 모두 당신의 부를 장기적으로 키우지 못합니다. 오히려 미래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막아 중산층을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네 번째, 가짜 자산, 고비용 액티브 펀드와 복잡한 금융상품의 진짜 민낯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네 번째 가짜 자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짜 자산은 자동차처럼 눈에 띄지도 않고 보험처럼 오래 붙잡고 있지도 않으며 금이나 코인처럼 화려한 기대를 주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 조용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자산을 10년, 20년 동안 꾸준히 갉아먹습니다. 바로 고비용 액티브 펀드와 복잡한 금융 상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교묘한 가난의 장치는 사람의 욕망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무지를 이용하는 구조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영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 큰 착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문가에게 맡기면 더 잘하겠지. 그들은 더 똑똑하고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난해한 그래프, 정교해 보이는 모델, 스펙터클한 프레젠테이션을 들으며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러나 기업가의 눈으로 보면 이 구조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문가가 아니라 공급자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고비용 액티브 펀드가 위험한 이유. 높은 수수료가 복리로 여러분의 자산을 잠식한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액티브 펀드의 연간 수수료가 2%라고 가정합시다. 2%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복리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자산을 키울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자산을 갉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30년 동안 2%의 수수료를 내면 총 수익의 거의 절반이 사라집니다. 여러분은 시장 변동을 견디며 고생하는데 펀드 매니저는 손실이 나든 말든 수수료만큼은 꾸준히 챙겨갑니다. 이것이 부자와 평범한 사람의 차이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비대칭 구조입니다. 대부분의 액티브 펀드는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 여러분이 맡긴 돈으로 펀드 매니저는 1년 365일 시장을 연구합니다. 그러나 장기 통계는 이렇게 말합니다. 10년 이상 장기 기준 액티브 펀드의 90% 이상이 시장 평균인 인덱스보다 낮은 수익을 낸다. 즉 높은 수수료 더하고 낮은 수익률. 이 조합은 투자 상품이 아니라 투자자를 위한 함정에 가깝습니다. 펀드 매니저의 목표는 고객을 부자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목표는 운용 자금을 늘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월급과 연봉은 고객의 수익률이 아니라 운용자산 규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삼지에서 복잡한 금융상품일수록 위험하다. 세상에는 수십 가지 종류의 금융상품이 존재합니다. ELS, DLS, 레버 카운트, 구조화 상품 등 이 상품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고객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평생 기업을 운영하며 단 한 번도 고객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팔지 않았습니다. 고객을 속이지 않는 것이 기업가의 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금융업은 다릅니다. 복잡함은 고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급자를 위한 장치입니다. 복잡할수록 수수료도 늘고 위험도 숨겨지고 고객은 판단 능력을 잃습니다. 월가의 요트 이야기가 던지는 진실. 제가 미국 시장을 보며 늘 떠올렸던 말이 있습니다. 항구에는 은행가의 요트와 펀드 매니저의 요트만 있다. 하지만 고객의 요트는 없다. 왜일까요? 고객이 요트를 살 만큼 부자가 되기 전에 그들의 돈은 이미 수수료 이 3단 구조에서 다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이병철이 평생 따라온 투자 철학. 저는 제 자산을 두 가지 방식으로만 굴렸습니다. 내가 완전히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는 사업에 직접 투자한다. 그 외에는 수수료가 극도로 낮은 인덱스에 맡긴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은 단순해야 지켜지고 복잡하면 반드시 잃는다. 인덱스 투자처럼 심플한 방식은 아무도 장사를 할 수 없으니 중간 비용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상품일수록 중간 비용은 끝없이 늘어나고 그 비용을 내는 사람은 투자자, 즉 여러분입니다. 결론, 비싼 펀드와 복잡한 상품은 진짜 자산이 아니다. 여러분의 돈이 유능한 기업에 들어가 사람들이 일하고 가치가 만들어지고 기술이 발전하고
생산성이 증대되는 데 쓰이면 그것은 자산입니다. 하지만 수수료로 갉아먹히고 복잡한 구조 속에서 증발되고 실적도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짜 자산, 그리고 중산층을 조용히 가난하게 만드는 금융 함정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마지막 가짜 자산, 장기채와 과도한 현금 보유, 천천히 가난해지는 안전함의 환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가짜 자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짜 자산은 앞에 네 가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동차처럼 화려하지도 않고 보험처럼 복잡하지도 않으며 금이나 코인처럼 기대를 자극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액티브 펀드처럼 교묘하게 수수료를 빼앗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 이 가짜 자산은 가장 느리고 가장 조용하고 가장 치명적인 방식으로 여러분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바로 장기채와 과도한 현금 보유입니다. 많은 중산층이 안전하다는 이유로 평생 붙잡고 있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기업가의 눈으로 보면 이 두 가지는 장기적으로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안전해 보이지만 실질 가치는 계속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왜 현금 안전이라고 믿는가? 이유는 단순합니다. 통장 안의 숫자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보이지 않고 위험한 그래프도 없고 폭락 뉴스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숫자가 변하지 않는 것이 안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숫자로 얼마만큼의 가치를 살 수 있느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플레이션의 본질적인 위협입니다. 인플레이션, 보이지 않는 도둑. 예를 들어 1억만 원을 10년 동안 현금으로 쥐고 있다고 합시다. 물가가 연 3%만 올라가도 10년 뒤 당신의 1억만 원은 실질 가치가 약 25, 30% 사라진 것입니다. 보이지도 않고 경고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당신의 재산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기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경계한 것이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위험이었습니다. 회사의 돈을 그냥 묵혀두는 일은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자본은 반드시 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장기채가 위험한 이유, 보이는 이자와 보이지 않는 손실의 차이, 사람들은 말합니다. 채권은 원금이 보장되니 안전하다. 정부가 망하지 않는 한도는 반드시 돌아온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원금이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금의 구매력이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장기채 30년물의 이자가 연 4%라고 해봅시다. 겉으로 보기에는 은행보다 더 높은 이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3%라면 실질 이자는 1%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자 소득세가 빠져나갑니다. 세금을 내고 나면 실질 수익률은 0% 혹은 음이 됩니다. 즉 표면상 안전하지만 실제로는 서서히 가난해지는 구조입니다. 나는 손해보지 않는다는 착각. 현금과 채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위험한 투자를 하지 않으니 손해볼 일이 없다. 그러나 기업가의 관점을 적용해보면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은 위험을 피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형태의 더 큰 위험을 선택한 것입니다. 주식시장의 단기 변동은 당신의 마음을 불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기업이 성장하면 그 성장은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반면 현금과 채권은 단기적으로는 편안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않는 죽은 자본입니다. 부자들은 왜 현금을 오래 들고 있지 않나?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자들은 돈의 가치를 시간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평생 지켜본 부자들의 공통점은 이것입니다. 현금은 최소한만 유지한다. 기회가 보이면 바로 생산적 자산으로 이동한다. 장기채 자산을 묶어두지 않는다. 돈이 일하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한다. 부자들은 삶을 편안함이 아닌 자본의 효율성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현금이 많을수록 불안해하고 채권 비중이 커질수록 더 위험하다고 느낍니다. 중산층이 무너지는 이유는 안전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안전을 선택했기 때문.
현금과 채권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모험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성실하고 너무나 논리적이며 너무나 안정적인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 안정이 미래의 불안정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천천히 가난해지는 안전함의 환상입니다. 결론, 자본은 쉬면 썩는다. 제가 기업을 만들면서 배운 가장 큰 진실은 자본은 휴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쉴 수 있지만 자본은 쉬는 순간 가치가 줄어듭니다. 현금은 썩고 채권은 마르고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흘러가지만 그 시간을 자산으로 바꾸는 사람만이 부자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5가지 가짜 자산의 구조를 이해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진짜 자산, 당신의 삶을 10년, 20년 후 완전히 바꿔줄 생산적 자산의 본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5가지 가짜 자산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반대로 당신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장기적으로 부자가 되게 만드는 진짜 자산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평생 기업을 운영하며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부를 만드는 힘은 기술도 운도 아니라 자본이 일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에서 나온다. 사람이 평생 일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은 24시간 365일 잠을 자지도 불평하지도 지치지도 않습니다. 당신이 제대로만 배치하면 당신 대신 끝없이 일하는 가장 충직한 일꾼이 됩니다. 진짜 자산일 기업의 지분 주식. 제가 평생 믿어온 가장 강력한 자산은 사람이 움직이고 기술이 발전하고 시장이 커지며 그 모든 과정을 수익으로 바꾸는 기업입니다. 주식을 산다는 것은 종이 한 장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의 일부를 소유한다는 뜻입니다. 이 기업이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익을 올리고 확장하고 배당을 내고 자사주를 매입하고 기술을 발전시키고 인재를 채용하고 이 모든 과정이 결국 당신의 자산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생산적 자산입니다. 금이나 코인은 시간과 싸우지만 기업은 시간을 이용해 커집니다. 주식이 강력한 이유, 복리의 마법. 복리는 마치 눈덩이가 굴러가며 점점 커지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10년, 20년이 지나면 차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100만 원이 10%로 불어나면 110만 원입니다. 그 다음 해에는 100만 원이 아니라 110만 원이 10%로 증가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당신의 자산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금, 코인, 자동차, 보험, 채권은 절대 복리 효과를 만들지 못합니다. 기업은 만듭니다. 이 차이가 부자와 비부자의 운명을 갈라 놓습니다. 진짜 자산이 생산성이 담보된 부동산 임대 수익 창출형. 여러분, 부동산이라고 해서 모두 진짜 자산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부동산은 단 하나입니다. 대출, 세금, 관리비를 모두 제하고도 매달 현금 흐름이 남는 부동산. 이런 부동산만 진짜 자산입니다. 즉, 임대 수익이 확실한 생산형 부동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놓고 오르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가치가 오르는 것만으로 자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가의 관점에서 보면 부동산도 수익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점에서 기업과 똑같습니다. 월세가 꾸준히 들어오는 부동산은 기업의 배당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내 통장으로 현금 흐름이 들어옵니다. 진짜 자산 3인덱스, 펀드 시장 전체를 사는 방식. 모든 사람이 기업을 분석할 수는 없습니다. 재무제표를 읽는 능력도, 시간을 투자할 여유도, 시장 변동성을 견디는 강인함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업을 고를 자신이 없다면 시장 전체를 사면 된다. 바로 인덱스 펀드입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3가지입니다. 비용이 극도로 낮다. 중간에서 돈을 가져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시장은 항상 성장한다.
기업들이 끊임없이 경쟁하고 혁신하기 때문입니다. 평균만 해도 상위 80%를 이긴다. 대부분의 액티브 펀드보다 더 높은 성과를 냅니다. 인덱스는 단순합니다. 단순함은 강력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것이야말로 오랫동안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진짜 자산사 지식과 능력, 그리고 생산 기술. 저는 평생 기업을 만들며 깨달았습니다. 공장, 기술, 사람, 이 세 가지는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올라갑니다. 이것은 어떤 국가에서도 세금이 매길 수 없는 자산, 무너뜨릴 수 없는 자산입니다. 당신의 기술, 당신의 능력, 당신의 문제 해결력은 절대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이 더 나은 일자리, 더 높은 생산성, 더 많은 기회를 가져옵니다. 결론, 돈이 일하는 구조를 만들면 인생이 바뀐다. 여러분, 사람이 일해서 버는 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일해서 벌어오는 돈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진짜 자산은 시간이 갈수록 커집니다. 당신이 일하지 않아도 돈을 벌어줍니다. 당신이 자는 동안에도 돌아갑니다. 기업, 생산적 부동산, 인덱스 펀드, 이 세 가지가 당신의 자산을 장기적으로 지켜주고 키워줍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가난을 피하고 부를 만드는 마지막 비밀, 바로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의 철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진짜 자산이 무엇인지 이해했다면 마지막으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자의 사고방식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복잡한 금융상품, 더 화려한 소비. 그러나 제가 평생 살아보니 인간이 가난해지는 이유는 갖지 못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이 가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짐을 많이 짊어질수록 속도가 느려지고 속도가 느려질수록 기회는 멀어집니다. 나는 평생 기업을 운영하며 이 진리를 아주 뚜렷하게 보았습니다. 회사가 위기에 빠질 때는 언제였는가? 새로운 사업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끌어안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우선순위를 세우고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접었습니다. 잘 되던 사업이더라도 미래성이 없거나 수익 구조가 나쁘거나 시간과 비용을 잠식하는 구조라면 미련 없이 정리했습니다. 개인 재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가난해지는 이유는 소득이 적어서가 아니라 새어나가는 곳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보험, 코인, 금, 장기채, 과소비, 체면 비용,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짐이 됩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짐을 더 얻는 길이 아니라 짐을 덜어내는 길입니다. 잘 버리는 것이 잘 버는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잡함은 비용을 숨기고 단순함은 부를 드러낸다. 새 차를 버리면 현금 흐름이 생기고 복합 보험을 버리면 투자금이 생기고 금과 코인을 버리면 미래가 생기고 장기채를 버리면 자본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이 버릴수록 인생은 가벼워지고 길은 넓어지고 속도는 빨라지고 기회는 더 가까워집니다. 짐을 줄이는 순간 돈은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여러분의 재무 상태가 단순해질수록 자산은 자연스럽게 커집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빼기 경영 그리고 빼기 재테크입니다. 돈을 잘 쓰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데 쓰지 않는 것, 이것이 부자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평생을 살아오며 얻은 단 하나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자가 된다는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얻는 것이다. 저는 인생에서 많은 돈을 벌었지만 그보다 더 큰 행복은 자유였습니다. 빚이 없기 때문에 은행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체면을 위한 소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고 가짜 자산을 사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의 큰 변동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는 절대로 화려한 자동차나 브랜드 옷, 고급 시계에서 오지 않습니다.
자유는 선택권에서 옵니다. 원치 않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남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아도 되는 것, 불안에 흔들리지 않는 것,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진짜 부자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바로 가짜 자산을 끊어내고 진짜 자산을 꾸준히 쌓는 것. 인생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버는 것은 어렵지만 돈을 잃지 않는 것은 훨씬 더 쉽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바보 같은 짓만 하지 않아도 부자가 될 수 있다. 남들이 하는 소비를 따라하지 말고, 남들이 저지르는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남들이 걸려 넘어지는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상위 10%, 상위 5%의 삶으로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제 인생의 철학을 그대로 전하고 싶습니다. 돈은 단순해야 하고 삶은 가벼워야 하며 자본은 일해야 한다. 이것만 지킨다면 누구든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직업이든 어떤 출신이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습니다. 자본이 일하는 구조를 만들고 가짜 자산을 잘라내고 진짜 자산을 꾸준히 쌓으십시오. 그러면 10년 뒤 여러분의 삶은 지금과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자유를 진심으로 바랍니다.